TV와 함께하는 특별한 재무설계 머니 컨설팅,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머니스토리에서는요, 이승훈 소장과 함께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승훈 부동산 경제연구소의 이승훈 소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보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별 세율입니다. 이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이제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게 되면은 우리가 납부할 세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세 표준이 구해지게 되면은 이 과세 표준 구간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각 구간별 세율이 틀리게 됩니다. 이게 누진세 과세 구조로 갖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1,200만 원까지는 6%만 부과를 하게 되고, 또 반면에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38%가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우리가 수익이 적으면은 세금도 역시 굉장히 적은 비율로 내는 거고요. 반대로 높은 구간에서는 굉장히 높은 구간까지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통 1억 원 정도의 차익을 벌었다라고 했을 때 1억 구간이니까 8,800에서 1억 5천 사이인 1억이 35%. 그래서 1억을 벌게 되면 3,500만 원을 세금을 내는 거구나 라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구간별로 1,200만 원까지는 6%를 계산을 하고 1,200만 원부터 4,600까지는 15%를 계산하고 이 각각 구간별 계산한 것을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1억 정도의 양도차익이 있었을 경우에는 3,500이 아니라 약 2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억 벌게 되면은 한 20%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를 하게 되는 건데, 만약에 2억으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4천만 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5천만 원 이상, 거의 6천만 원 가까이 뺏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높은 구간일수록 세금이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옆에 이제 누진공제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 하면 계산을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1억이라면 이 구간에서 35%이기 때문에 3,500만 원이죠. 3,500만 원에서 이 누진공제액을 1,490만 원을 빼게 되면 실제로는 2,01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각 구간별로 계산해서 더하는 숫자와 아니면 이 세율, 구간 내 세율을 곱한 다음에 누진공제액을 제해주면 그 합계액이 같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 구간, 누진공제액이 헷갈리시게 되면은 과세 표준 구간과 각 구간별 세율을 정도로 아시게 되면은 내가 지금 팔았을 때 어느 정도의 양도차익이 나오겠구나라는 거를 개인적으로 다 쉽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양도소득세가 나온 다음에는 지방소득세가 10%가 붙기 때문에 계산된 구간에서 1.1배 정도가 실제 납부할 세액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양도소득세 계산법입니다. 지금 아까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실제 납부할 세액이 나왔는데, 그럼 도대체 과세 표준을 어떻게 구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양도소득세는 실제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내가 구입한 비용에서 그리고 취득가액을 빼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양도한 금액에서 취득금액을 빼게 되면 순수한 차익이 남게 되겠죠. 그 차익 남은 거에서 필요한 경비 같은 걸 다 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개 수수료를 줬다든가 아니면은 인테리어 같은 걸 했다든가. 근데 인테리어 같은 것들도 이제 세분화돼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으니까 그거는 자세한 항목을 따져보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필요한 경비들을 다 제외하게 되면은 양도 차익이 구해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 양도한 차익을 말하는 거죠. 말 그대로.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것을 해줍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건 뒤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자, 보시다시피 말 그대로 오랫동안 보유한 사람한테 공제를 해준다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게 주택이 1주택이냐 아니면은 다주택이냐에 따라서 공제율도 틀려지게 됩니다. 1주택 같은 경우는 3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은 연 8%, 그래서 24%를 혜택을 주는 거고요. 10년이면 8% 곱해서 80%까지도 지금 장기 보유로 감면을 해주는 겁니다. 반면에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3%이죠. 연 3%에서 3년 이상이면 10%를 시작해서 4년이면 12%, 10년 차까지 10년 이상 보유를 했을 다주택자분들은 30%까지는 지금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계산하게 되면은 실제 양도차익에서 공제율을 빼준 그 순수한 금액이 양도소득 금액입니다.
예, 양도소득금액. 좀 어려우시더라도 한번 둘러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양도소득금액에서 이제 기본공제라는 걸 해주는데, 기본공제는 이제 개인별로 연간 250만 원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그냥 뭐 교통비라든가 우리가 각종 세금 납부할 때 여러 가지 필요 경비를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일괄적으로 공제해주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간 250만 원 정도를 연간 개인별 250만 원 정도를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구해진 게 바로 이제 과세 표준이 되겠죠. 그러면 과세 표준이 구해졌으면 아까 우리가 세율을 계산했던 대로 그 세율을 곱해주면 6에서 38%를 곱해주게 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6에서 38%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일반 과세라고 해서요,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입니다. 1년 이상인 경우. 그리고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같은 경우는 40%를 부과를 하고요. 예, 다른 것들 같은 경우는 50%, 2년 미만은 40% 이렇게 부과가 됩니다. 자, 일반 과세일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누진 과세 체율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 뒤에서 단기보유 특별공제 아까 설명드렸었고요. 예, 뒤에 보시면 단독등기와 공동등기의 세액 계산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공동등기가 좀 유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온 건데요. 이 합계액이 보시면은, 여기는 1억 4천만 원, 한 사람 명의로 했을 때는 세금이 1,500만 원 정도가 나오고요. 반면에, 똑같이 1억 4천이지만, 두 사람 명의로 했을 경우에는, 공동등기를 했을 경우에는 총 세액이 약 1,000만 원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세율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인 건데요. 만약에 1억을 벌었으면은 1억 구간이니까 총 2천만 원을 납부하는 거였고요. 근데 1억 똑같이 벌었다 하더라도 공동명의라고 한다면 5천만 원으로 나눠서 계산이 되는 거겠죠. 근데 보시다시피 세율이 낮을수록 과세 표준이 낮을수록 세율이 낮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5천만 원씩 계산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1억을 번 한 사람보다 5천만 원씩 나눠서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 예, 양도세는 이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진과세 체계인 이런 세금 체계에서는 공동등기하는 게 항상 유리하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이 누진 과세일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 미만 보유했다, 똑같이 50%다, 이런 거는 별 효과가 없겠죠. 세율이 똑같기 때문에. 예, 그런 건 아니더라도 이런 누진 과세에서는 우리가 공동등기를 유리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한 가지 이제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오피스텔 같은 것들이 이제 주택인지 아니면 사무실인지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많이 사용들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오피스텔은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틀려진다 보시면 됩니다. 예. 우리가 이제 세법상에서 지금 이제 이게 세법인지 주택법인지에 따라서 다 내용이 틀려지는 건데 다른 법령까지 하게 되면 헷갈리니까 우리가 실제 세법에서는 어떻게 결정하는 거냐 하면은 오피스텔 같은 걸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예, 그래서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으로 보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예, 그런데 이게 다른 법으로 가게 되면은 주거용으로 쓴다 하더라도 그냥 오피스텔로, 그러니까 사무용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것까지 말씀드린 건 좀 헷갈리니까 일단은 세법적으로는 이게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그냥 일반 오피스 용도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고 일반 상가나 이런 것처럼 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확히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거를 그러면 이게 주택으로 쓰고 있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 그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만약에 세입자를 두셨으면은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주택 용도로 쓰고 있는 거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 보신 것처럼 주민등록 전출입이나 공과금이나 신문 구독료 납부, 거래은행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임대주택을 하시게 되면은 85% 취득세 부분에 감면받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년 17년서부터는 거의 의무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중공업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다세대 주택뿐만 아니라 보통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한계층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이 꼭 들어가게 되고 주택과 같이 있는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실제 사무실 용도로 쓸 수 있는 입지라기보다는 주거용 입지로 적합한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거용 오피스텔이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세대 주택과 외관상으로 똑같으나 허가만 그렇게 받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실제로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임대사업용으로도, 그러니까 일반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주택임대사업자로도 등록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양도소득세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